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직접 줌으로 만나지 않고 동영상으로 녹화를 해서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강의하는 건 똑같으니까 긴장하시고 수업을 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시하는 사람이 없지만 그래도 뚫어져라 화면을 보고 졸지 말고 수업에 임해주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간단하게 사상의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사상의 변화가 실학이라는 학문으로 어떻게 이어지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된 포인트는 그겁니다. 지난 시간에 약간 다루기도 하지만 주자학적 세계관이 점차 붕괴되고 있었습니다. 틀을 갖추고 올바른 것, 진실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을 리라고 하는데요. 성리학에서는요. 이 리라는 것은 건드릴 수 없는 근본 원칙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옳은 행동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은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이라는 것이 제대로 잘 발현이 되면, 잘 나오게 되면, 원칙이라는 것이 잘 나오게 되면 그것은 공부를 열심히 한 것이고 수기치인을 잘한 것이고 수련을 잘한 것이고 그런 것입니다. 근데 이 이라는 것이 잘못 발현이 되게 되면 나쁜 쪽으로 혹은 다른 방식으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원리와 발현이라는 것이 성리학에서는 굉장히 중요했고 이 원리에 의해서 세상을 해석했고 이 원리를 제대로 잘 드러내기 위해선 끊임없이 자기를 닫고 우리는 예의라는 것을 갖추고 지켜야 한다라고 강조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리라는 것 자체가 어떠한 불변에 변하지 않는 그런 원칙이라는 설명에서 인식에서 벗어나서 이 이라는 근본적인 원칙이 사실은 우리 마음에 가깝고 그리고 때로는 잘못 표현된 것 같고 때로는 잘못 배워서 잘못 행동한 것 같은 그 기라는 것, 표현된 것들이 그것이 어떻게 보면 원칙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인식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즉 복잡하지만 어떤 절대적인 원칙이 있다 주자학 없다 그 다음 것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주자 성리학에서는 그러니까 그 이가 기랑 어떤 관계에 있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세상을 해석할 것인가 가지고 논쟁이 한 번 있었죠. 바로 이기 논쟁이라는 것입니다. 기대승과 이황이 논쟁을 벌였던 것이죠. 그 얘기는 일단은 나중에 더 하기로 하고 오늘 이 시간에는 과연 이러한 논쟁이 조선 후기에 어떻게 변화되고 있었는지 나타나고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나타난 것은 양명학이라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주자학의 이라는 원리가 알고 봤더니 이게 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하고 같다. 마음이라는 건 어떻습니까? 어떤 때는 기분이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하죠. 그죠? 그리고 화가 날 때도 있고 때로는 즐거울 때도 있고요. 변화무쌍합니다. 변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주자학에서는 리라는 건 변하지 않는 것. 그런데 이게 변할 수도 있는 마음이나 혹은 기라는 것하고 같다라고 보는 학문적 경향이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일단 이 리라는 변하지 않는 원칙이 마음하고 같다라고 보는 것은 뭐예요? 양명학이라는 것입니다. 명나라 중기에 왕양명이라는 사람이 성리학에 반대해서 주창한 학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뭘 반대했을까?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성리학은 안 변해. 그러는 게 안 변하는 게 어딨어. 변하는 것, 변하지. 리라는 게 결국 우리 마음하고 같다. 나 어떤 때 화냈다, 즐거웠다, 소리 질렀다. 이런 식으로 변하는 마음과 이 리가 같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럼 원칙이라는 게 없네. 라고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겠죠. 마음이 곧 리라고 하는 것이 이 양명학의 핵심입니다. 이 양명학은 언제 우리나라에 들어왔을까요? 중종
반정, 중종 알죠? 중종 반정으로 왕위에 올랐던 중종이 우리나라 들어와서 사신을 통해서 들어와서 전승록이라는 책을 통해서 전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성리학자들은 어떻게 봤을까요? 아, 이거는 보니까 심증리? 말이 돼? 리는 변하지 않는 것인데, 예. 심이 즉 리다? 안 된다. 이건 이단이다. 라고 해서 다 태워버려라, 없애버려라, 공부하지 말아라, 쳐다보지 말아라 라고 했던 것이죠. 이러한 방식으로 전래되어 왔지만 초창기에 뿌리 내리지 못하고 있다가 대략 조선 후기에도 여러 가지 양난, 흔들림을 겪게 되면서 이 리라는 것이 때로는 변할 수도 있겠구나. 마음속에서 찾을 수도 있겠구나.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 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17, 18세기에 암묵적으로 양명학은 전습이 되다 18세기에 강화학파라고 하는 강화도에 주로 거주했던 사람들이 받아들였나 봅니다. 정제두라는 사람에게 의해 받아들여져서 점차 퍼지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이런 학문 원칙은 학문의 경향은 세상에 어떤 변화를 가져다 주었을까요? 이전에는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 리, 그리고 이것을 항상 탐구해야 되고 이것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 이외의 원칙 이외의 나머지 것들은 천문이니 자연이니 과학이니 이런 것들은 어떤 것들이에요? 결국은 핵심은 아닌 거죠. 즉 조선시대 학자들에게, 소위 말하는 최고의 학자들에게 공부해야 될 것, 수련해야 될 것, 연구해야 될 것은 하나입니다. 원칙, 리. 인간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어떻게 해야 제대로 살 것인가, 그 원칙이라는 것만 연구를 했는데 이 바깥의 것, 심이라는 것, 화내고 때로는 죽고 싶고 싸우고 미워하고 욕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이것도 결국은 이게 리네? 이것도 되게 중요한 거야. 주변에 있는 것들도.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관심 분야가 넓어지겠죠. 넓어지겠죠. 그죠? 이렇게 관심이 넓어지다 보니까 조금 과감하게 보는 학자들 같은 경우엔 조선 후기 개화사상에 영향을 줬고 국어학, 언문, 소위 말하는 한글 국어학 연구에도 이 정제두의 양명학이 영향을 주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봤을 땐 너무 나간 것 같고요. 일단 요것만 알아둡시다. 세상에 다른 것은 없다라고 했었던 주자성리학에서 이제는 소위 말하는 다른 것들도 우리가 있어서는 안 될 것, 화내거나 욕하거나 그 다음에 울거나 슬퍼하거나 이런 것들은 별로 학문의 영역이 아니었는데 이제는 이런 것들을 학문의 영역으로 끌어들이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누가? 양명학이. 언제부터 들어왔다? 중종때 들어왔지만 18세기까지는 인정이 되지 못하고 큰 흐름은 없었는데 18세기 들어서 확 퍼졌다라는 것이죠. 왜? 뭔가 불안하니까 주자학 가지고는 세상을 전부 다 경영할 수는 없겠구나 사람들이 생각했나 보죠. 이러한 경향 때문에 양명학이 널리 확산될 수 있었다라고 보고 있는 학자도 있습니다. 양명학 이외에 노장사상도 조선시대에 많이 유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노장이라는 것은, 노장사상의 핵심은 뭔가요? 순리에 그대로 따르는 것입니다. 어떠한 원칙 하나를 지키고, 그 원칙이 뭐라 그랬죠? 리라 그랬었죠? 이 원칙은 비바람이 불어도 오랑캐가 칼에 목을 갖다 대도 변하지 않는 것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했었는데 이제는 야, 비가 오거나 비 오면 좀 피해야지, 바람 불면 막아야지, 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생각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원칙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순응하는, 자연에 순응하는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학문 경향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던 두 가지 학문 경향이 성리학과 비슷하긴 하지만 성리학과는 다른 학문에서, 다른 분야에서 나타났다면, 다른 분야로 자신들을 인식했다라고 한다면, 이 호락 논쟁은 성리학의 기본 원칙을 건드리면서
나타난 새로운 학문적 경향, 세상을 이해하는 새로운 학문적 틀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호락 논쟁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호락 논쟁은 다른 말로 인물성 동의 논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인성과, 지금 한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인성과 물성의, 지금 커서 보이시죠? 인성과 물성이 같으냐, 같을 동자 혹은 다르냐 라고 논의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인성과 물성, 인간의 성질과 물건의 성질, 과연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른 게 당연하죠. 우리가 생각할 땐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나 봅니다. 그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는 기본적인 이라는 변치 않는 원칙이 있다 그랬었죠. 그죠? 이것이 어떻게 발현이 되느냐에 따라서 딱딱하게 발현이 되면 저 벽이 되는 것이고요. 부드럽게 발현이 되면 뭐 어떤 게 될까요? 고무가 되기도 하고요. 이렇게 이와 기와의 관계가 이렇게 설정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기가 어떻게 발현이 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발현되면 이렇게 발현되느냐, 이렇게 발현되느냐에 따라서 다르냐, 같으냐가 판별이 되는데요. 이 인물성 동의 논쟁 같은 경우에는 아예 사람의 기본적인 성질, 그게 뭐예요? 사람의 기본적인 리와 동물의 기본적인 리가 과연 같으냐, 다르냐라는 것이죠. 다르다라고 본 이설 같은 경우에는요, 주로 충청지방에서 거주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호라는 기호 지방이라고 하는 경기도와 그 다음에 호라고 하는 것은 그 충청도를 나타내고 있었는데, 이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주로 인성과 물성은 아예 중요한 부분부터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는 서로 섞일 수가 없는 것이죠. 그죠? 그런데 비해서 인성과 물성이 같다라고 보는 이 사람들은요, 주로 낙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서울 지방에, 한강 지방에 거주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쪽에 있던 사람들은 조선 후기에 가면 갈수록 생각이 좀 많이 달라졌나 봐요. 인성과 물성이 같다라고 하니까 결국 뭐예요? 극단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이 책과 저와 어때요? 같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죠? 그러면은 얘는 비록 책이 되곤 했지만 책이 되어서 나타났지만 나는 얘를 존중을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얘와 나의 성질은 같으니까요. 그죠? 즉 이의 보편성을 강조한 겁니다. 근본적인 원칙 자체는 얘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성질과 제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성질이 같아요. 그러면 사람끼리는 어떻게 될까요? 사람끼리는 당연히 차별할 수가 없게 되겠죠. 왜? 물건하고도, 책하고 나하고도 같은데 사람끼리는 다르면 될까요? 당연히 같겠죠. 다를 수가 없겠죠. 즉, 좀 과감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거기까지 나아가진 않았습니다만, 노비하고 나하고의 성질은 어떻게 될까요? 인물성 동론회 같은 경우에 노비와 나의 성질이 같다라고 볼 수 있겠지요. 왜? 인성과 심지어는 물건의 성질이 같다라고 봤기 때문에. 과감한 이야기들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과감하게 나아가진 않았지만 신분제도 타파할 수 있는 이론적 근거가 될 수 있었겠죠. 그죠? 그에 비해서 인물성 이론 같은 경우에 인성과 물성은 달라. 야, 이 책하고 나하고 어떻게 같으니? 얘는 그냥 찢어버려도 되고 가끔 침 발라서도 되고, 사람은 침 바르면 어떻게 돼요? 짜증나고 하면 안 되는 거죠. 그죠? 근데 나는 침 발라서 얘를 봐도 돼. 왜? 얘는 나랑 다르니까. 그죠? 기의 차별성을 인정을 한 겁니다. 기의 차별성을 인정을 하고, 이의 문제는 아예 생각하지도 않고, 얘는 기질이 다르게 태어난 것이기 때문에
괜찮아, 침 발라봐도 돼 라고 한 거죠. 이 사람들은 사람들의 성질은 어떨까요? 사람들 사이에 노비와 나와의 차별성도 당연히 인정을 하겠죠. 그죠? 예. 그러니까 개혁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예, 이분들은 호로는 개혁적일까요? 보수적일까요? 보수적이겠죠. 낙론의 경우에는 아까 말했다시피 개혁적인 논의가 훨씬 더 많이 나올 수 있겠죠. 이 인물성 동의 논쟁은 미발심체 혹은 성범식 논쟁이라고도 하는데요. 미발심체 논쟁 같은 경우에도 호론과 낙론에서 이야기했었던 인성과 물성의 기본적인 성질이 같으냐 다르냐 이것만 이해하면 됩니다. 미발이라는 것은 뭐예요? 출발하지 않은 것, 뛰어나가지 않은 것, 마음속에서 탈출하지 않은 원래 깨끗한 마음 상태, 근본 상태가 과연 같으냐 다르냐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미발한 마음의 상태가 과연 같으냐 다르냐, 미발심체 논쟁이라는 것은 결국은 인물성 동의 논쟁의 다른 버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할게요. 바라지 않은 마음의 근본이 과연 같은지 다른지, 성범심 논쟁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성인과 범인의 마음이 같은지 다른지에 대한 것이죠. 이 논쟁은 그러면 어떻게 나온 것일까요? 전혀 다른 외부에서 떨어진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것도 주자 성리학자들 사이에서 나타나기 시작한 논쟁입니다. 과연 마음속에 있었던 근본 원리라고 하는 그 리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과연 전혀 변화가 없는 상태의 근본적인 것으로 봐야 될 것이냐, 때에 따라서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봐야 될 것이냐에 대한 논쟁인 것이죠. 이 논쟁에 따라서 성인과 범인을 구분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인성과 물성을 구별하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는 어떻게 한다 그랬죠? 신분제, 노비와 양반을 구분할 것인지 말 것인지의 논쟁까지도 여기에 미칠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 그 사람들의 이 학자들이 고민하고 있었던 인물성 동의 논쟁의 실제적인 문제는 뭐가 있을까요? 과연 오랑캐라고 여겼었던 중화를 후금 혹은 청나라를 어떻게 받아들이냐라는 문제와 연결이 되겠죠. 인물성 동론, 서울에 있는 학자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오랑캐가 뭐 다른 건가? 오랑캐라고 해도 결국 인간이라는 것이죠. 중화도 결국 인간이라는 것이고 오랑캐도 인간이라는 것이고 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으면 배우면 되겠지요. 그들은 똑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훨씬 더 유연할 수가 있습니다. 학문적 경향도 그렇고 그들을 대하는 태도에서도 그렇고 결국 이 인물성 동론에서 뭐가 나올까요? 북학론이 나오겠죠. 그죠? 북학론은 결국 뭘로 이어질까요? 개화사상으로 이어진다라고 교과서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이가 보편적으로 같다. 인간에는 마음속에 똑같이 이가 있다라고 간주했기 때문인 거예요. 중화 오랑캐를 더 이상 구분하지 않고 똑같은 인간 대 인간으로 여기고 받아들이기 시작했던 것이죠. 조선 후기로 가면 갈수록 주자 성리학에 고착돼서 딱 붙어서 어느 하나만 인정을 하고 중국만 인정을 하고 중화만 인정을 하고 나머지 것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학문적 경향이 아니라 새로운 것들 좀 더 탄력적으로 왜? 안 그러면 무너지니까. 그렇죠. 이 사람들이 그냥 아무것도 안 받아들이고 가다가는 딱딱하게 가다가는 무너져 내려버리니까 이대로 가다 무너질 수 있다는 위기의식 속에서 이 인물성 동의 논쟁, 세상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조선의 지배층들은 아무것도 받아들이지 않고 딱딱하게 결국은 부러져서 죽는 게 아니라 조선의 아까 이야기했던 식으로 인물성 동의 논쟁도 바로 주자학에서 나왔습니다. 탄력적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받아들일 건 받아들였기 때문에 결국
500년이나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이죠. 예, 강의를 이어서 하겠습니다. 강의를 제가 녹음을 하는 시간이 20분으로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 곰캠은요. 그래서 강의를 녹음하고 이어붙이는 형식으로 하다 보니까 중간에 좀 끊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점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이제 새로운 PPT로 들어가서 다양한 시선의 등장, 조선 후기 실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학하게 되면 우선 여러분들이 새로운 학문, 이전과는 다른,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학교 다닌다는 게 이제 중고등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대학 때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제 중고등학교 다닐 때까지만 하더라도 실학하게 되면은 특징이 민족주의적 반주자학, 그 다음에 새로운 것에 대한 추구,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히 민족주의적, 그 다음에 반주자학은 이전에 좀 전에 이야기했었던 리라든지 기라든지 그다음에 인물성, 동론, 이론 이런 거가 아니라는 거죠. 이런 거 얘기할 시간에 백성들에게 무엇을 만들어 주실 것인가, 농업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보호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 다음에 상업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가, 동전이라는 것이 과연 필요한가 아닌가에 대해서 논의하자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걸 논의하는 것이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학문이라고 해서 실학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참고서 같은 데 보면요, 실학의 의의 자체를 민족주의, 성격 함양, 그 다음에 근대지향성 뭐 이런 것으로 실학의 의미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덧붙여서 피지배층에 대한 관심과 이익을 대변하고 있다. 애민적인 성격까지 포함하고 있는데요. 예, 맞습니다. 일정 부분 맞지만 제가 한 번쯤 이야기한 것 같은데 제 주변에 조선시대를 연구하는 그냥 공부 안 하는 사람들 아니고 공부하는 사람들, 사상사 공부하는 사람들이거나 조선 후기를 전공하는 사람들의 대부분 이제 강단에 있는 사람이기도 하고요. 교수인 분들도 계시고요. 그렇지 않고 이제 뭐 그렇지 않더라도 연구를 지속하시는 분들의 제 주변에 좀 안 좋은 사람들이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열의 9은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 열의 9은 실학이라는 것에 대해서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즉 교과서적인 분류 방식에 대해서 별로 탐탁치 않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이죠. 그냥 기분이 나빠서 그런 건 아니에요. 기분이 나빠서 그런 건 아닙니다. 과연 어떤 점들 때문에 실학이라는 것을 별로 인정하지 않고 특히나 실학이라는 것에 반주자적, 민족적, 그 다음에 피지배층에 대한 애정 이런 것들을 과연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지, 왜 인정 안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문제집이나 혹은 뭐 이제 학원에서 가르칠 때에는 아마 이런 특징들이 실학의 특징이고 이전의 학자들과 구별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인정을 그렇게 알아두시고 문제를 푸실 때는 알아두시고 과연 이러한 성격들을 진짜의 성격은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되는 것인지 이번 시간에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실학을 분류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시기에 따라서 발생기, 성립기, 전성기, 그 다음에 경제적인 관점에서 농업 중심의 개혁론 혹은 그 다음에 상업 중심의 개혁론도 있죠. 그죠? 농업 중심의 개혁론은 뭐라고 하나요? 중농주의, 무거울 중짝 써서 농업에 중점을 둔 주의자들, 그 다음에 상업은 중상주의자들이라고 하죠. 또 다른 분류 방식은 뭐냐면 출신 배경에 따라서 경기도 지방의 몰락한 남인입니다. 남인들은 어디서 나오죠? 예, 서인과 남인, 인조반정 때 도와줬었던 남인들이죠. 그죠? 남인 또 우리가 나온 사람이 누가 있었죠? 연관 검색어 윤휴, 상훈이가 발표했던 윤휴, 상윤이가 발표는 하지 않았죠. 예송에 대해서 발표할 때 1차 예송에서
삼전설을 주장했었던 윤휴라는 사람이 바로 이 남인 출신인 것이죠. 그리고 서울 도시 지역, 서울과 상업이 발달한 도시 지역의 출신 노론에서도 실학자가 나오고 있었다. 출신에 따라서 그렇게 분류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아주 오래된 방식, 교과서에서도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경세치형, 이용우생, 실사구시, 학파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하고 있기도 합니다. 과연 이렇게 구분하는 방식 혹은 구분했을 때에 드러나는 사람들이 이전과는 전혀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일단 실학의 분류 시기별로 구분한 것인데요. 이 시기별 구분에 따라서 이야기를 하자면 1500년대 그러니까 임진왜란 이후부터 우리는 새로운 학문이 태동하고 있던 것이 돼요. 그러면 새로운 학문은 너무나 오랫동안 새로운 학문으로 있었다는 얘기죠. 한 400년 이상 새로운 학문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새로운 학문은 도대체 뭘 한 거예요? 빨리 새로운 걸 들여와야지. 그렇죠?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럼 왜 이 사람들을 새로운 학문, 새로운 흐름, 실학의 비조, 실학의 선구자, 실학의 아버지로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이승원 같은 경우에는 어떤 교수를 했죠? 지봉, 유설. 한백겸은 동국, 지리지. 유영호는 반개, 수록. 성호 이익은 성호 사설. 그다음에 박지원 같은 경우에 여러 농업서적이라든지 열알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편찬했고요. 정약용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다시피 뭐 흠음심석, 그다음에 경세유표, 그다음에 뭐 물고기 이름을 자산어복 적은 자산어복 종류를 적은 김정희 같은 경우에는 고증학의 대가, 그리고 김정호하고 헷갈리면 안 됩니다. 김정호는 대동여지도고 물론 김정호도 여기 집어넣는 사람도 있어요. 김정희 같은 경우는 고증학의 대가였었고 그다음에 추사체를 새로운 글자체를 개발했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시기별로 발생기, 성립기, 전성기 이 전성기에 들어와서 모든 게 종합이 돼서 우리는 새로운 학문을 만들었고 새로운 학문으로 근대로 나아가려고 하다가 아쉽게 식민 지배를 당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과연 새로운 학문인가? 이수강의 지목유술 같은 경우에는 왜냐하면은 이전과는 다르게 이유설이라고 해서 종류별로 설명한 것이에요. 백과사전처럼 종류를 묶어가지고 제도, 군사제도, 그 다음에 뭐 과거제도, 교육제도 이런 식으로 모아가지고 3,000개가 넘는 조목을 설정해서 백과사전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이나 기, 이황처럼 이처럼 기에 대해서 이에 대해서 혹은 한원진 이간처럼 인물성 동의 논쟁을 논의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서구 문명 필요한 것을 사전에 적고 심지어 서구 문명까지도 소개를 하고 있다. 이건 새로운 거지 라고 봐왔던 것이죠. 하지만 이렇게 따지자면 훨씬 더 이전부터 백과사전식 저술은 조선 초기부터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이런 유서들이 나타났다라고 해서 실학, 새로운 학문이 등장했다라고 보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죠. 한백겸의 동국 지리지, 이건 학자라고 했을 때는 이전에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성리학을 이야기해야만 학자였는데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지리를 처음으로 이야기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지리에 대해서 새로운 학문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새로운 성리학자가 아니라 실학자다라고 분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리에 대한 관심은 이 사람이 처음으로 갖게 된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했죠. 왜? 중앙 집권을 하려면 내가 나라를 다스리려면 내 땅이 어디까지인지 그 땅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는지 얼마나 많은 생산량이 나는지 세금을 거두려면 반드시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게 안 된다면 중앙 집권이 되질 않죠. 지리에 대한 관심은 반드시 이전에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동국지리지에서 처음으로 나타난 것은 아니라는 거죠. 역사서술, 역사를 서술하는 체 중에 기전체가 있죠. 기전체.
본기와 열전을 중심으로 해서 기 전체인데, 예, 기 전체인데 여기에는 연표와 지리지도 들어가 있죠. 왜? 중요한 거니까. 한백겸이 처음이에요? 그럼 세종실록 지리지가 있었는데 세종대왕은 실학자네. 그죠? 이런 식으로 무엇이 하나 보이면, 어떤 게 하나 보이면 그거는 새로운 거야 라고 한다면 새롭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우리 역사상에서는요.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지 새로운 것, 그리고 이전에는 없던 것이라고 바로 판단해서 이 사람들을 실학자로 분리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영원 같은 경우에도 반개, 수록, 여러 가지 조선 후기 사회의 개혁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생년월에서 생몰연도, 태어난 연도와 돌아가신 연도를 비교해 봤을 때 한창 문제가 되던 시기에 저술활동을 하셨겠죠. 즉 병자호란과 정묘호란을 겪고 사회가 혼란스러울 때에 저술활동, 즉 반개수록을 저술하셨겠죠. 근데 이분은 전라북도, 오늘날 전라북도 부안에 내려가셨는데요. 거기서 누굴 만났냐면요. 1667년에 중국 복건성 사람들이 뗏목을 타고 어로 활동을 하다가 흘러왔겠죠. 표류했겠죠. 이 부안에 도착을 한 거예요. 채석강에 도착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근데 이 사람을 보니까 아직도 명나라의 복장을 입고 있는 거예요. 듣자 하니 눈물이 흐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누가? 유영원이. 그리고 중국어를 배우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언젠가 명나라의 옷을 그대로 입고 있는 것을 보아하니 명나라가 다시 부활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군사적인 활동을 이 사람들에게 구체적으로 묻습니다. 말과 화살, 조총들을 갖추어서 그 이후에 훈련시키고, 만약 명나라에서 부흥운동이 일어났을 경우에는 자신도 도와주러 가야 되겠다라고 이 사람들을 만난 이후에 철저하게 결심을 하고 실행에 옮기게 됩니다. 뭐예요? 명분론에 휩싸여서 임진왜란에 우리나라를 도와줬던 명나라에 대해서 아직도 애틋한 감정을 가지고 있고, 그 사람들이 부흥운동을 한다면 나도 도와줘야 되겠다라고 이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새로운 사상입니까? 그런 사람들이 명나라에 대해서 부흥한다면 우리도 도와줘야 되겠다라고 해서 군사적인 훈련을 사적으로 시킵니까? 중국어와 중국 지리까지 익힙니다. 왜? 도와주려고요. 복수 설치라고 했었던 당시 북본론의 명분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오히려 새로운 학문이었다면 북학을 해야 되지 않나요? 개혁론을 반개수론에 저술했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들은 북벌이 아니라 북학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사람들은 북학하지 않습니다. 북벌을 하려고 합니다. 과연 새로운 학문의 민족주의적이고 이전과는 다른 경향입니까? 아니에요. 그렇다라고 해서 이런 모습들이 나타난다라고 해서 유영원을 완전 구식의 주작자, 성리학자로 판단해야 되는 겁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개혁적 성경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반개수록은 저도 대학원 다닐 때 무척 열심히 강독 한문 공부를 위해서도 공부를 했었는데요. 그 안에 조선시대에 대한 철저한 비판 의식을 담고 있습니다. 실현 가능성은 둘째치고라도 조선사에 대한 통찰을 어마어마하게 글로써 표현하고 있습니다. 개혁적인 성격 맞습니다만 그 체제를 유지하고 그 체제 위에서 개혁한다는 것이지 전혀 새로운 방식, 실학이라고 구분하는 정도로 새로운 모습을 보였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립기의 이익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도 한백경과 이수강, 유영원에서 보이고 있었던 새로운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새로운 문물에 대해서도 서양 서적에서 들은, 중국 서적에서 들은 내용들은 정확하게 적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백과사전으로도 활용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잡다한 정보들을 담고 있습니다. 주작이나 그 다음에 이기론이나 이런 것만 고담 준론만 백성들의 삶과 떨어진 유리된 그런 내용들만 담고 있는 게 아닙니다.
박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박지원도 중국에 가서 그 당시 사람들은 중국에 가는 것이 굉장히 힘들어요. 오늘날처럼 비행기 타고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겨울에 가야 되는 수도 있고 여름에 간다면 더더욱 고충이 많겠죠. 그래서 웬만한 사람들은 가고 싶어 하지 않았지만 박지원은 중국에 가서 새로운 것들을 볼 수 있었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뭘 바꿔야 될지 굉장히 많은 것을 느낄 수 있었기 때문에 좋아했던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은 중국에 가서 본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중국에서 배워야 할 점들을 적고 있습니다. 중국에 가는 일정도 열하일기로 남기고 있습니다. 그 곳곳에 자신들이 배우고자 하는 바꿔야 될 개혁안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조선시대를 전적으로 부정하고 완전히 새로운 틀이 바뀐 그런 내용들을 주장하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정약용 선생 같은 경우에도요. 정약용 같은 경우에도 이전과는 다르게 503권인가요? 508권의 저술을 남기고 있습니다. 508권의 저술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그 주제도 하나에 한정되지 않고 여러 개를 다 다루고 있습니다. 법률, 그 다음에 목민심서 이야기했었죠. 미래한테 물어봤었죠. 읽어봤는데 왜 읽어봤냐? 그러나 그것은 미래가 읽을 책이 아니다라고 안타깝지만 초등학생, 고등학생 때 읽었다 그랬나? 고등학생 미래가 읽을 책이 아닙니다. 왜? 수령이 되고 싶어하는 자들을 위해서 수령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라고 적은 책이기 때문에 이것을 읽을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정약용이 이 목민심서를 왜 저술했을까? 지방관들이 잘 다스리고 조선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였죠. 새로운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잘 유지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토지제도를 바꾸려고 했습니다. 정약용 뒤에 토지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요. 정약용 같은 경우는 처음에 뭘 주장을 했었죠? 여전제를 주장을 했었죠. 여전제. 여전은 뭡니까? 여장이라고 하는 어떤 단위입니다. 사람들의 마을 단위를 만들어서 거기에 여장을 두고 이 여장이 군사 및 농사 여러 가지를 다 관장하게 놔둔 것이죠. 그러나 이후에는 여전제에서 정전제로 주장을 바꿉니다. 정전제는 뭡니까? 우물정자로 만들고 가운데는 공전으로 만들어서 공동으로 개인 땅 나머지 주고 이 가운데 땅은 공동으로 경작을 해서 공동 경작한 수확물을 세금으로 바치고 백성들이 안정되게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만든 토지 제도이죠. 이건 어디서 나온 거죠? 실제 있는지도 모르는 하은주 중국의 고대 사회에서 고대 국가에서 유지하고 있었던 토지 제도입니다. 토지 제도가 존재했는지도 모르는 고대 국가에서 고대 중국에서 유지하고 있었는데 이것은 오늘날의 그 당시에 조선의 한국에서 적용할 수 있었을까? 토지를 곧게 사각형으로 발을정자로 나눌 수 있었을까? 불가능했어요. 산도 있고 강도 있고 그리고 중간에 사적으로 소유한 토지도 많았기 때문에 넓은 평야에 중국에서처럼 구획을 해서 가운데 공전으로 만들 수 있을 정도의 넓은 공토가 조선엔 없었죠. 중국도 그 당시엔 마찬가지예요. 넓은 공토가 없죠. 무소유 상태의 공토가 없죠. 없으니까 조선에서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었지만 공주들이나 왕자들에게 토지를 나눠줄 때 처음에는 공짜로 나누어주는 국가에서 너 이 땅 가져라고 하는 절수를 했었는데 이제 안 되니까 어떻게 한다 그랬죠? 숙종대 이후에는 급가 돈을 주고 사서 매득해서 급가 매득해서 나눠주는 그러한 토지를 궁방전으로 삼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었죠. 자, 이런 상황에서 정약용의 정전제는 과연 시행할 수 있었을까? 저는 못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토지도 넓지 않고 사람도 많아 인구가 증가했고 그리고 그렇게 넓은 토지도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특히나 우리나라 지형상 그렇게 평야에
공터를 가운데다 두고 6군데의 사적 토지를 분할할 수 있는 곳이 거의 없었죠. 그런데 이렇게 토지가 부족한 상태에서 정약용은 굳이 정전제를 시행하려고 합니다. 왜? 이 사람이 생각했을 때는 이상적인 토지제도,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고 토지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토지제도를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아름다웠던 시절을 복구해야만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 사람은 미래지향적인, 근대로 달려가고 있었던, 백성들을 사랑했었던, 그건 논외로 합시다. 미래지향적인 실학자 맞습니까? 아니죠. 새로운 제도를 소개한 것이 아니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앞을 본 것이 아니라 뒤를 보기 시작했던 것이죠. 김정희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정희 같은 경우에도 연행, 당시 중국 청나라의 수도 북경에 다녀와서 상당히 쇼크를 받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최첨단 지식이라고 생각했었던,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글쓰기 서예가라고 했었던, 우리나라에서 최첨단 지식인이 쓴 정보와 글을 가지고 중국에 가서 보여줬더니 중국 사람들이 콧방귀도 안 끼더라는 겁니다. 당시에 우리나라 최고의 서예가였었던 이광사의 글씨를 가져갔더니 한속봉 글씨를 이어받은 제일 잘 이어받은 사람이라고 이야기 평가를 합니다. 갔더니 그냥 옆집에도 있어. 나도 그렇게 써. 우리 집은 노비도 그렇게 쓰는 애 있어. 쳐다도 안 보는 거죠. 김정희가 공부 좀 했고 먹물 좀 들었던 사람이 자기가 생각했을 때 우리나라의 최고라고 생각했었던 서예가 학문가의 글씨와 학문을 소개했을 때 받은 모멸감, 어찌할까요? 어찌해야 될까요? 복구를 해야 되겠죠. 그건 아닌데, 이렇게 멸시받을 건 아닌데. 그럼 멸시를 안 받기 위해서 이분은 어떻게 했을까요? 김정희는요. 새로운 과학, 뉴턴의 만류인력을 소개했을까요? 앞에 이 사람들이 전혀 못 보던 것을 가져왔을까요? 그게 아니라 이분 같은 경우에도 그러면 나는 얘네들이 못했던 거, 얘네들이 찾고자 하는데 못했던 학문의 원형을 가지고 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즉 남송 북송대 이후에 단절되었었던 소위 말하는 글씨에 대해서 연구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남조, 북조라고 해서 남쪽 글씨와 북쪽 글씨가 있는데 남쪽 글씨만 전해지고 있었던, 그게 소위 말하는 왕희지 글씨체예요. 그걸 우리나라의 한석봉, 이광사로 전해져 내려왔었고요. 근데 이렇게 흉내만 내는 글씨 말고 이 북쪽에서 오랑캐와 함께 사라져 버렸었던 북조의 글씨를 원형을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이 중국에서도 모르는 거야. 어떻게 될까요? 알아내야 되겠죠. 알아내고 싶었겠죠. 어떻게 알아낼까요? 하나하나 문을 열어가면서 책을 하나하나 들추어가면서 추적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추적하는 학문적 경향을 뭐라 불러요? 고증학입니다. 이전에 허황된 얘기를 하나하나 만져봐야만, 느껴봐야만, 실험해야만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근대적인 경향이 아니라 옛 것을 하나하나 확인하기 위한 고증학입니다. 뒤를 돌아보기 위한 고증학이라는 것이죠. 이 고증학은 한꺼풀 벗겨 나가면서 김정희가 북조의 글씨체를 그대로 복원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플러스 자신의 글씨체를 덧붙입니다. 그게 바로 추사체입니다. 추사체 보면 여러분들 쓸 수 있을 것 같고 나도 쓸 수 있을 것 같고 그렇잖아요. 그죠? 별로 아름답지도 않고 애들 글씨 같고, 그죠? 근데 이게 사라졌던
일조의 원형입니다. 글씨의 원형입니다. 그것을 김정희가 복원해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고징학이라는, 그리고 중국에서 최고로 추앙받던 학자였는데 새로운 것을 발명해낸 것이 아니라 과거의 것을 다시 가지고 온 것이죠. 고징학이라는 학문적 경향을 통해서. 즉 전성기의 정약용과 김정희는 우리가 이 발생기 성립기 때 축적되어 온 실학의 정신을, 학문적 방향을, 학문적 방법론을 종합해서 새로운 학문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과거를 조금 더 잘 돌아보고 그것을 통해서 이룩하고자 하는 세상은 뭐예요? 왕은 왕 노릇하고 백성은 농사 짓고 세금 잘 바치고 신하들은 왕의 말 잘 듣고 왕에게 왕의 명령을 백성들에게 잘 전달하고, 신문제를 다 파는 것이 아닙니다. 왕을 기준으로 해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고대 사회를 이상적 사회로 받고 간주했고 그것이 실현되는 사회,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학문적 경향을 실학이라고 이 사람들이 했던 겁니다. 우리가 실학을 과연 근대적이고 민족주의적이고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중국 걸 그대로 따라했는데 아니죠. 그런 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혹은 주변의 학자들이 그렇게 실학을 부정하는 이유는요. 분리방식에 의해서도 여러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그랬죠. 농업 중심에 의한 개혁론을 이익과 정약용, 농업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약용 같은 경우에도 농업 정전제를 이야기를 했었죠. 특히나 당시에 토지가 일부 계층들에게 몰려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소위 말하는 광작, 넓을 광자 써서 광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빈익빈 부익부가 벌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농촌 사회에서 토지에 이탈되는 사람들이 점차 늘어나기 때문에 부자들이 이 사람들의 토지를 뺏어가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토지에서 떨어져 가게 되면 농사 지을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붕괴가 되면 세금은 누구한테 건다? 이 사람들이 안정적으로 최저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국가가 나서서 뒷받침을 해주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게 한전론, 정약용의 여전론은 바로 그러한 내용입니다. 정약용의 여전론은 아까 이야기를 했었고요. 이게 한전론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제한을 두자라는 것이죠. 한자가 제한입니다. 네. 특히나 영업전, 영원히 갈아먹을 수, 일할 수 있는 토지는 규모를 딱 정해놓고 이건 사지도 팔지도, 이건 제한을 두자라는 것이죠. 사지도 팔지도 못하게 제한을 두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일정 수준의 토지는 항상 갖고 있기 때문에 기초 생활은 유지할 수가 있겠죠. 왜? 땅은 있으니까. 이건 팔아먹지도 못해요. 노름해가지고 팔아먹지도 못해요. 왜? 이건 팔지 못하는 땅이니까. 이런 식으로 토지의 개혁에 중점을 두었다라고 해서 농업 중심의 개혁론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상업에 대해서 중심을 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초적인 물자, 소금, 면포의 유통과 관련한 상인의 역할을 인정하고 상인에 대해서는 굉장히 낮추어 봤었죠. 그죠? 낮추어 봤었죠. 그에 비해서 이 사람들은 상인의 역할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역할을 분명히 인정해 줘야 된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화폐 유통은 금지한다라는 입장을 성호 이익 같은 경우에는 펼쳤는데요. 용어로는 폐전론이죠. 동전을 폐지한다라고 하는 논인데요. 왜냐하면 동전 때문에 오히려 백성들이 고충을 입는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동전 가뭄, 동전이 부족한데 세금으로 동전 내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땅을 팔아야 되는 현상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상업에 중점을 두고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농민의 생활을 안정시켜야 한다라는 기본적인 원칙을 가지고 있었고 그런 논의를 고수하고 있었기 때문에 농업의
중심을 뒀다, 상업에 중심을 뒀다라고 해서 이 사람들의 내용이 명확하게 구분되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성호이익 같은 경우에는 화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농업에만 관심을 둔 게 아니라 화폐에 대해서 상인들이 쓰는 화폐에 대해서 어떻게 통제를 하고 어떤 제도를 마련해야 된다라고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딱 물과 기름처럼 구분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상업에 대해서 장려한다라고 해서 상업을 무조건 장려하는 것이 아니라 재화의 소비를 장려하는 것이 아니라 근검 절약을 강조하고 있는 학자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논의에 따라서 경제적인 관점에 따라서 이 사람은 상업을 중시해, 이 사람은 농업을 중시해, 이런 식으로 명확하게 두부 자르듯이 구분하기는 상당히 어렵다라는 것이죠. 구분법이 굉장히 모호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가지고 온 것입니다. 상공업 중심의 개혁론자들도 마찬가지죠. 여러 개를 적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상공업 중심의 개혁론자라고 할지라도 이 사람들도 농업 생산력 개발에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특히 박제가의 예를 통해서 보는 것처럼 농업 생산력 발달에도 상당히 많은 관심을 쏟고 있었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주로 얘기하는 바는 농업과 상업에 중심을 두고 있는 학자들이 별로 구분이 없었다라는 점에 중점을 두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하나 더 덧붙이고 싶은 생각은 뭐냐면요. 실학자들의 이 학원 강사들이 말하는 것들, 교과서에 나오는 것들 중에 나오는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민족주의적이라는 것입니다. 과연 민족이라는 것이 이 당시에 생겨났을까? 라는 점을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봐야죠. 이 사람들의 생각이 과연 민족주의적인가라고 이야기할 때 민족주의를 왜 이 당시에 적용시킬 수 있을까? 제가 왜 의문을 품을까요? 민족, 우리는 하나야 라고 하려면 몽고족이 쳐들어왔을 때, 외적이 쳐들어왔을 때 우리는 한민족이니까 외적이 쳐들어왔으면 저들로부터 우리는 단한 단결을 해서 보호를 해야 돼. 서로 도와야 돼. 라는 인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저들은 다른 사람이라고 하는 인식. 근데 몽고가 쳐들어왔을 때 충주성 전투에서 김윤우 장군인가요? 김윤우 장군이 했던 행위가 어떤 것이죠? 노비 장적을 불사르죠. 왜? 원나라 몽골군이 쳐들어왔을 때 몽골군에게 몽골군이 한테 졌을 때 몽골군의 지배를 받나 우리가 몽골군을 쳐부셔서 기존의 귀족들의 지배를 받나 노비들의 입장은 지배받는 건 똑같아요. 그렇죠. 죽지만 않고 편안하게 살고 혹은 자기한테 쌀 많이 주고 밥 많이 주는 월급 많이 주는 사람이 더 좋은 사람인 거죠. 그 사람들이 몽고거나 혹은 누구거나 귀족들이거나 민족, 우리는 하나라고 이야기를 하려면 이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라고 싸우려면 저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다 우리는 하나다라고 이야기하려면 그 사람들이 신분이 없어야죠. 노비와 귀족들이 하나가 되어야 되죠. 그러니까 귀족들이 노비 장적을 태운 겁니다. 그 다음에야 이길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신분제가 있으면 민족이라는 것은 성립하지가 않아요. 민족이라는 민족 내셔널리즘이라고 리즘이 성립을 하려면 그 신분제라는 것이 철폐가 되어야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우리는 하나야라고 하려면 여러분들이 콧방구 끼죠. 왜? 저같이 늙은 사람들은 별로 끼워주고 싶어 하지 않죠. 제가 아무리 카톡에 이모티콘으로 펭수 이모티콘 쓴다고 해서 여러분들하고 야 우리는 같은 세대야. 역시 펭수 달력을 보고 펭수 이모티콘을 쓰니까 우린 같은 세대야 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되게 기분 나빠하겠죠. 여러분과 제가 하나가 되려면 뭐가 없애야 될까요? 나이라고 하는 세대 차이라는 것을 없애야죠. 조선시대의 세대 민족이 되려면 뭘 없애야 돼요? 신분제를 없애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조선시대의 실학자들을 민족주의적이라고
규정을 하려면 우리는 뭘 없애야 될까요? 신분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근데 그것이 해결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이 박제가의 예에서 하나를 들 수가 있는데요. 박제가는 무엇을 저수를 했죠? 북학의. 야, 그러니까 얼마나 실용적이야. 북벌하자라는 사람이 아니라 북학, 오랑캐고 뭐고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똑똑하면은 배울 게 있으면 가서 배우는 거지. 그게 북학 얼마나 실용적이야. 그러니까 얘는 실학자야라고 했는데 이분에 대해서 제가 북학의를 읽으면서 느끼는 점 중에 가장 뼈저리게 느끼는 점 중에 하나가 우리 것에 대한 명확한 정확한 인식이 없어요. 지식이 없으세요. 그리고 우리 것에 대한 비판이 너무 신랄합니다. 중국 건 다 좋아요. 배우자라고 하는 것은 좋은데 이분이 평가하시는 중국제에 대한 것들이 너무 좋아요. 우리 것에 대해서는 너무 안 좋고 예를 들어서 메주를 쓴다라고 합시다. 간장을 만든다라고 합시다. 이 박제가라는 분이 본 것은 메주를 쓰는 모습은 뭐냐 하면은 메주를 쓰려면 콩을 삶아서 진 익인 다음에 잘 모양을 만들어서 누룩을 투입을 해서 잘 뜨게 만들어야죠. 곰팡이가 잘 쓸어야죠. 근데 그 콩을 부수는 과정에서 따뜻한 콩을 부수기 위해서는 이렇게 찢는 방법도 있지만 대량으로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이 본 모습은 못 쓰는 배에다가 나룻배에다가 콩을 들이붓고 씻지도 않고 거기에서 남자가 우통 벗고 따뜻한 콩을 진 이기려면 발로 꾹꾹꾹 누르려면 덥겠죠. 뜨뜻한 콩이니까 땀이 주룩주룩 내리면 어떻게 땀이 콩에 그대로 쓸려 내려간다는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어우 더러워 이러니까 우리가 안 돼.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아닌 사람도 있겠죠. 깨끗이 만드는 조선 간장도 있겠죠. 조선 된장도 있겠죠. 그러나 이걸 뭉뚱그려서 그냥 비판을 하고 계세요. 맞나요? 그렇게 보는 게 맞아요? 제가 봤을 땐 너무 비판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민족주의적인 성격, 그 다음에 우리 것에 대한 자부심이 좀 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농업과 상업으로 구분한 거기에 전문가들이 우리 것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중국 것을 받아들이자라고 하는 의견을 개진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실학이라고 합니다라는데 제가 봤을 때는 구분도 모호할 뿐더러 우리 것에 대한 인식도 명확하지가 않고 그리고 민족이라고 할 만큼 신분제가 철폐되지도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학문적 경향이다 라고 보기엔 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죠. 새로운 건 맞아요. 새로운 주장을 하는 건 맞지만 전혀 새롭고 우리는 반드시 이것을 본받아야 되고 이분들의 논의가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매우 아쉽다라고 결론 짓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주신 배경에 따른 분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몰락한 남인들이 실학자로 대부분 등장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리고 서울 집권당 노론 실학자들이 있기는 있었지만 대부분은 몰락한 남인 실학자들이었고 그 다음에 노론 실학자들의 경우에는 중국에 연행을 갔었던 사신으로 갔었던 사람들에만 한정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남인 실학자들의 여러 가지 개혁론들은 국가의 정책으로 반영되지 못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실학자들의 이러한 개혁론에는 공연불에 불과했었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정약용 같은 경우는 남인 출신이죠. 하지만 정조에게 등용이 돼서 초계 문신으로 등용이 돼서 정수원 화성을 지을 때도 상당히 많은 역할을 했었죠. 그죠? 초계문신제도 뭔지 알죠? 작년도 임용고시에 나왔었는데 그죠? 아방강역고를 지은 초계문신이었던 정약용이 이 문제를 푸는 핵심적인 그 실마리인데요. 초계문신이라는 것은 40세 미만까지의 똑똑한 사람들을 정조가 뽑아서 이 사람들을 훈련시키고 공부시켜서 자신의 왕권을 뒷받침해줄 사람들로 키웠던 거죠. 훈련했던 것이죠. 이
이 사람은 사가 독서라고 해서 휴가를 내려줘서 공부하라고 했습니다. 공무원이니까 맨날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집에 가서 공부 열심히 해서 대신 시험을 치르게 했습니다. 시험에 떨어지면 다시 원대 복귀시켰죠. 그죠. 이렇기 때문에 몰락한 남인 실학자들이 대부분을 차지고 있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몰락한 남인 실학자와 노론 실학자의 특징을 이렇게 연행과 그 다음에 쭈구리 지방에 모여가지고 잘 정책에 반영도 되지 않는 얘기만 하는 그런 학자들로 구분하는 방식도 사실은 좀 잘 맞지 않습니다. 왜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 지속이 될까요? 잘 모르겠어요. 교과서에 이런 문제들이 좀 잘 교정이 바로바로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잘 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분류 방식은 뭐냐면 성향에 따른 분류입니다. 경세, 치용, 이용, 후생, 실사, 구시. 경세, 치용이라는 것은 해석을 하자면 나라를 다스리는데 효용에 이르도록 해야 된다. 혹은 뭐 경세라는 것을 경서를 열심히 공부해서 라고 번역하기도 했는데 저는 그거 같지는 않고 경세라는 것은 세상을 경영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익이 중심이 되고 토지와 제도의 개혁에 치중하는 학파라고 하는데 이런 거 다 의미 없다 그랬죠. 그죠? 이용후생 스님을 이롭게 하여 생활을 풍요롭게 한다. 옛날에 학생회관 중에 어느 대학의 학생회관 중에 후생관이라는 학생회관이 있어서요. 뭔가 후생복지 뭐 이런 단어들이 많이 쓰이는데 생을 두텁게 한다라는 직역하자면 그런 뜻입니다. 생을 쓰임을 이롭게 생활을 풍요롭게 한다는 게 뭐예요? 농사도 농사지만 여기서는 상업을 해서 상업을 이용해서 돈 좀 많이 벌어가지고 백성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려고 했었던 그것에 중점을 두고 있었던 학자라는 것이죠. 박지원 대표적인 예로 들고 있습니다만 이 사람은 관홍소초라고 하는 농업책도 썼어요. 구분이 좀 모호하죠. 실사, 구시, 사실의 근거에서 학문의 진리를 찾는다. 강원대학교의 아마 교훈이 이걸 겁니다. 국립강원대학교의 교훈이 실사, 구시예요. 사실의 근거에서 진리를 찾는다. 김정희 중심, 경선학, 금성문등, 객관적이고 철저한 고증을 위주로 안 보이는 이나 기 이런 얘기 하지도 마세요. 나는 눈에 보이는 것만 고증, 눈에 만져지는 것만 찾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김정희 실사구시학파 얼마나 실학적입니까? 이전에는 없던 새로운 학문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과연 이 사람이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눈에 안 보이는 것은 학문이 아닙니다. 주자학은 학문이 아닙니다. 이런 게 아니라 오히려 주자학을 넘어서 더 뒤에 있는 주자학의 어머니,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가 되는 원시유학을 옛날 것을 찾기 위해서는 우리는 문을 하나하나 열고 들어가서 과거를 봐야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고증학의 목표가 뭐예요? 옛날 것을 제대로 잘 살피기 위한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김정희의 고증학은 사실상 새로운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다시 돌아가서 실학이라는 것 자체가 새로운 것 아무리 구분해 봐도 새로운 것을 찾는 것은 맞지. 이나 기, 인물성, 동, 이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런 것이 아니니까 새로운 실학자 구분하는 게 맞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민족주의적이고 근대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죠. 하지만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근대적이지 않고 원시 유학을 통해서 문제를 하려고 했었고 그 질서가 왕을 중심으로 한 삼각형 구조가 제대로 구현될 때에 오늘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실학을 도입하자라고 했던 겁니다. 근대적인 이전에 없던 새로운 학문이 아닙니다. 이 점을 실학이라는 것을 공부하실 때 반드시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변화하게 된 배경은 무엇일까요? 이러한 새로운 학문 경향 그리고
뒤에 설명하게 될 새로운 역사 경향에 대해서도 설명할 텐데요. 변화하게 된 시선이 나타나게 된 원인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에서 지적하고 있는 것은 신분제입니다. 이 신분제가 해체되어 가면서 봉건사회도 와르르 무너져 내려가고 있었다라고 보는 것이죠. 신분제 해체를 증명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죠. 그죠? 대표적으로는 이제 양반 신분의 증가, 양반호의 증가. 원래는 삼각형으로 돼야 되는 게 신분제의 가장 이상적인 형태인데 특권층이 많아지는 거죠. 역삼각형이 돼버리면 무너져 내릴 안정적이지가 않죠. 이렇게 신분제가 철저하게 무너지고 있었다라는 것이 주요한 요인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반을 조롱하려고 하고 그리고 양반이 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양반전이라는 그 모습 소설에서 잘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공명첩이라고 많이 들어봤죠. 공명첩. 공명첩은 제가 오늘 가지고 오질 않았는데 몇 개 사진을 직접 찍은 사진도 가지고 있는데요. 이름만 비워놓고 돈을 내거나 혹은 뭐 일정의 사례를 할 경우에 양반으로 신분을 상승시켜 주겠다라고 하는 증서죠. 근데 그 이름을 써놓는 부분만 싹 비워놓은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되게 많이 발행했을 것이다라고 실제로도 많이 발견되고 있고요. 이렇게 공명첩을 받게 되면 양반으로 올라가는데 양반으로 올라갔을 때 양반들만의 문화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결국은 아이고 못 살겠다 하면서 다시 나는 상껏으로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그 양반전의 결론인 것처럼 당시에는 돈만 있으면 이렇게 신분을 사고 팔 수가 있었다. 그 기본에는 뭐가 있었다? 농업 생산력의 발전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농업 생산력을 발전시킴으로써 2개 생산하다 4개 생산하고 4개 생산하다 6개 생산하니까 남은 거 사다 내다 팔고 혹은 열심히 농사 지은 그 2배, 3배의 농사 지은 것만 축적하더라도 지주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지주가 되면서 이 사람들은 슬슬 이제 배만 부른 것 가지고는 만족을 못하고 내가 굳이 저 양반들에게 고개를 숙일 필요가 있나? 돈도 많은데 라고 하면서 신분을 사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그죠? 이런 신분제의 혼란을 어떻게 볼 것이냐에 따라서 크게 3가지로 나뉘는데요. 첫 번째로는 해체. 맨 처음 나온 건 문란이죠, 문란. 야, 이게 원래는 안정적이어야 되고 양반이 적어야 되는데 양반 수가 많아지니까 사회가 혼란해졌다라고 보는 거죠. 문란. 초기 식민지 학자들이 그렇게 많이 봤습니다. 조선시대는 양반이 적고 노비가 많아야 되는 건 그런 사회가 정상인데 양반이 많아지니까 문란해졌다라고 본 거죠. 아니 양반이 많아지는 게 왜 문란한 거야? 라고 이제 해방 이후에 똑같은 자료를 가지고 연구한 역사학자들이 이건 해체다. 발전적 해체다라고 이해를 했었죠. 양반 수가 많아지고 신분제가 해체되면서 다른 근대로 나아가기 위한 어떤 기반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과연 그럴까? 최근에는 이 인구 자료 호적인데요. 인구 자료를 가지고 엑셀 파일에다가 전부 입력을 해서 분석을 해봤더니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 좀 이따 설명할 텐데 문제가 있다. 해체까지는 아니다. 동요다. 동요. 흔들리고는 있었는데 무너지진 않았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의 설은 동요설 이전에 나온 설은 뭐냐면요. 오히려 안정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신분제 사회가. 양반이라는 사람들은 또 다른 양반들이 마이크 좀 고정시킬게요. 새로운 계층들이 양반이 되려고 올라오면은 진짜 양반들은 어떻게 돼요? 나 얘네랑 놀기 싫어. 나는 또 다른 양반 할래. 더 구분짓기를 할래. 이런 식으로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양반제 사회, 신분제 사회는 어떻게 될까? 이 사람 이론에 따르면 더 안정이 된다라고 봤어요. 조선 후기로 가면 갈수록. 이것도 일리는 있어요. 미국인 학자와 송준호, 이미 작고하신 송준호 선생님이라는 분이 주장을 하셨는데 일리는 있습니다. 그래서 총 4가지네요.
문란설, 발전적 해체설, 안정설, 동요설이 있습니다. 뭘 얘기가 나왔지? 신분제 얘기했었죠. 그래서 양반층의 증가냐 아니면 중인층의 증가냐, 여기에서도 이제 세부적으로 봐야죠. 어느 층이 증가해서 사회가 무너지고 있었느냐, 신분제가 해체되고 있었느냐, 혹은 동요되고 있었느냐, 이런 부분들을 봐야 되겠죠. 맨 처음 나온 얘기는 지금 제가 언급한 대로 문란설을 주장한 사람은 시카다 히로시 사방박이라는 한자를 쓰는 사람인데요. 호적을 조사해 봤더니 지금 그림에 나오는 것이 호적인데요. 잘 안 보이죠? 호의 내역을 다 조사해 한 것입니다. 호에는 노비가 몇 명 있고, 그 아버지는 직역이 뭐고, 직역이라는 것은 뭐냐면 국가가 개인에게 부여한 역의 명칭입니다. 나의 역은 뭘까? 교수. 여러분들의 역은 학생, 유학 이런 정도로 하겠죠. 학생이면 유학 정도면 양반이야. 이런 식으로. 요걸 가지고 판단하는 거지. 노비도 있어요. 직역 자체가 노비, 공노비, 사노비, 어디 영노비 뭐 이런 식으로 있는 거죠. 그 직역 가지고 이 사람이 양반이구나, 아니구나 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저번에 이야기했었던 상한이라든지 한량이라든지 이것도 직역의 일종입니다. 취준생 같은 것도. 그래서 이 호적을 가지고 연구를 했을 때, 유학이라고 하는, 여기 보이죠? 유학. 파란색으로 된 거. 유학이라는 게 조선 후기의 호적에, 어마어마하게 많이 증가하고 있어. 이거 다 양반이네. 그러니까 70% 이상이 양반이 됐으니까 이 조선 사회는 문란해졌을 거야. 왜냐하면 신분제 사회를 기초로 한 사회였으니까, 조선은. 근데, 이 유학이라는 것이 과연 진실을 반영한 것이냐? 이 호적이라는 것 자체가 전에도 한번 이야기했었지만 국가에서 세금을 거두기 위한, 특히 군역과 관련된, 인정과 관련된 사람에게 부과하는 세를 내리기 위해서 국가가 필요한 만큼만 걷자. 왜냐하면 다 파악을 못해. 어떻게 된다 그랬죠? 총액제로 간다 그랬죠. 전세는 그래서 비총제로 간다 그랬죠. 그죠? 총액만 딱 때려주는 거야. 너네 300명만 확보해. 그러니까 이게 편제호. 내가 300명만 딱 편제를 한 거야. 그래서 추상성 높은 조작이라고 최근에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필요에 따라서 조작한 결과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유학에 대해서 과도한 해석을 할 필요가 있다 없다.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최근에 나온 연구 성과물은요. 왜냐하면 이거는 국가가 자기의 뜻에 따라 편제한 것이기 때문에 되게 나쁘게 말하면 조작이죠. 좋게 말하면 뭐예요? 재편성한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양반이 정말 증가했을까?는 호적 가지고 모른다. 그러니까 시카다 히로시가 연구한 70%서는 알 수가 없다. 사실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2014년에 개정된 교과서에는, 고등학교 교과서에는 아직도 70% 양반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어떤 연구가 하고 있어요. 사실이 아니죠. 교과서에서 바뀌어야죠. 하나나 두 개 정도가 교과서에서 이 퍼센테이지를 삭제하고 70%다라는 그 비중을 삭제하고 대신 동요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만 담고 있다라고 합니다. 제가 요거를 좀 PPT를 자세하게 더 고쳤어야 되는데 고치지 못했네요. 제가 요걸 수정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체와 동요 사이의 신분제가 아직도 학계에서 정설이 되지 않았습니다. 과연 해체되고 있었느냐 혹은 동요되고 있었느냐, 안정설은 사실은 좀 아주 극소수설이라서 지금 최근에 각광을 받지 못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과연 신분제 해체와 동요 사이, 누구 때문에 해체된 거냐, 누구 때문에 동요된 거냐도 사실은 정해지지 않았어. 양반이냐 중인이냐. 근데 이도저도 확실히 모르지만 어찌되었던 건 간에 조선 전기와는 다르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중에서도 중인들, 양반과 쌍놈들 사이에 낀 중간 사람들이, 여긴 이섭애들, 아전들도 들어가 있고, 기술직, 취재라는 시험을 보고 들어간 기술직들, 오늘날로 치면 의원들,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 있는데, 서월들은 언제
통이 됐나요? 벼슬로 나아가는 것이, 통자 들어가면 벼슬로 나아가는 것이죠. 통청 운동할 때, 그죠? 통청에서 깨끗한 청자는 뭐야? 청해지기죠. 그죠? 통자 들어가면 벼슬로 통하는 겁니다. 서얼, 허통, 규장각 관련 검색어, 검서관으로 등용이 됐죠. 정조대에. 1776 정조가 즉위하면서 나타나기 시작한 현상들이죠. 이 주인들이 늘어나서 신분제가 해체된 거냐, 동의한 거냐, 아니면 양반들이 늘어나서 동의한 거냐, 이거는 아직 결정되진 않았습니다만 대부분의 교과서에서는 아직도 70%의 양반이 늘어나면서 신분제가 동의하고 있었다 혹은 해체되고 있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주인들은 서울의 광교 주변에 세거하고 있었다는 건데 이거 갑자기 뜬금없죠. 이건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이 좀 말만 하고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신분제 연구를 그럼 뭘 보고 한 거냐? 시카다 히로시도 그렇고 아까 그 저기 안정설이라든지 뭐 해체설이라든지 동해설 이런 것들은 도대체 뭘 보고 한 거냐? 그림에 나왔던 요거를 전부 엑셀에다가 입력을 한 거예요. 누가 입력을 했을까? 나는 안 했어요. 예. 국가에서 돈을 받아서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이라는 데에서 어마어마하게 몇십 년 동안 입력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의 이름과 여기 있죠. 주호의 이름, 요쪽이 이름입니다. 이름과 그 다음에 직역, 주호의 직역과 그 다음에 데리고 있는 사람들의 직역들, 자식의 직역, 여기에는 이제 결혼한 나이도 포함이 돼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유학이 되게 많이 늘어나요. 유학, 다유학이지 유학, 다유학, 예, 그죠? 노비도 물론 데리고 있긴 하지만 노비도 많긴 하지만 과녀, 과부도 있네요. 과부가 호주로 등장하고 있어요. 조선시대에는요. 나이도 있고 연령도 있고요. 그죠? 연령도 있고 이름이 봉상이, 그 다음에 필무, 순단이, 악지, 순례, 예, 노비 이름이죠. 그죠? 주호 이름 극무. 별로 좋은 이름이 아니에요. 유학 양반 같지가 않은 거지. 이거를 조사를 해보니까 유학수가 증가한 건 맞는데 이름도 그렇고 여러 가지 정황상 봤을 때 얘네들이 다 양반이 아니다. 유학이라는 것을 이제는 상놈들도 자기들이 쓰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뭘로? 직역으로. 이건 1789년 단성, 산청, 우리 지역이죠. 진주 근처 호적입니다. 이 호적이 다 남아있질 않고 웬만하면 다 없어졌어요. 왜냐면 여기 다 이렇게 이런 기록들이 남아있으니까. 뭔 기록들? 신분 기록들이 남아있으니까 시대가 바뀌면서 제일 먼저 없애버렸다는 그런 설도 있는데 어쨌든 잘 모르겠는데 많이 안 남아있는데 단성, 대구, 울산, 상주 이렇게 많이 남아있는데 여길 엑셀 파일에다가 다 조사를 해봤더니 양반호, 유학호가 증가하는 것은 사실이다. 만 이것이 신분제 해체를 가져왔는지 혹은 동요를 가져왔는지는 아직 명확하게 결정나진 않았다만 교과서에서는 해체로 그렇게 설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70% 양반살까지 집어넣어서요. 자, 그래서 제가 이 시간에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요. 해체되었던 동요되었던 건 간에 그리고 그 주역이 양반이었던 건 중인이었던 건 간에 흔들리고 있었던 건 맞다라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신분제를 해체하기 위해서 자기도 올라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운동을 펼칩니다. 여러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예. 양반이 됐으니까 뭘 제일 하고 싶었을까? 관직에 나아가고 싶었겠죠. 그래서 서울 지역에 모여들어가지고 그 당시에는 서울에는 3년에 한 번씩만 신년시를 치르는데 특별 시험이 되게 많이 치러졌다 그랬죠. 그죠? 특별 시험 치르려고 부자니까 돈이 좀 있으니까 서울 가서 부득불 서울에 기거하면서 시험 치르려고 몇만 명씩 치르겠지. 그러니까 정조가 어떻게 했을까? 과거 시험 개혁하자라는 논의를 시작한 거죠. 이건 문과는 아무래도 난 좀 어려워. 머리가 좀 딸리니까. 그럼 뭘 했을까? 문과 시험을 봤죠. 어제 동영상에도 나왔지만 어제가 아니죠. 지금 녹화한 것은 녹화 시간으로 봤을 때는 일주일 전이죠. 이덕일 씨 동영상에도 나왔지만 만과라는 10,000명씩 뽑아내는 문과에 조금 쉬우니까
활만 잡을 줄 알면 급제한다는 그 묵과에 응시하는 사람들도 많아졌고, 그리고 묵과에 급제한 다음에 관직에 그냥 10,000명씩 뽑아내니까 관직에 다 보내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회를 봐서 관직에 등용되려고 뇌물을 쓰려고 엽관 운동이라고 합니다. 엽관 운동. 취직 좀 시켜주세요. 저 증서 있어요. 홍패. 증서라는 것은 문묵과 합격증은 홍패죠. 홍패. 이 증서가 있으니까 저 관직에 내어주세요 하는 엽관 운동. 서울에서 해야 되겠죠. 부산에서 하면 되나? 사람들이 줄 서 있는데. 이런 식으로 뭔가 혼란한 시기가 오고 있었던 것은 맞아요. 그 혼란한 시기에 근거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역사, 서술, 사학사적인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배우셨겠지만 간단하게만 좀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중인들이 나섰습니다. 서얼들이 나섰습니다. 서얼 먼저 이야기해 볼까요? 규사를 편찬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배우셨는지 모르겠는데 규사라는 것, 임금만 쳐다보는 해바라기라는 뜻이에요. 저자가 미상인데 1859년 대구에서 편찬 간행되었습니다. 두 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연대기 부분과 전기 부분, 전기 부분에는 서얼들 중에 좀 떠신 분들, 좀 똑똑한 분들, 활약하신 분들 내용들을 적었겠죠. 서얼은 과거 시험 응시 자체가 금지되었다고 경국대전부터 아예 못을 받고 있습니다. 시험 자체를 못 봐요. 예. 왜냐면 서울은 누군지 알죠? 굳이 설명 안 해도 되겠죠. 근데 이 서울들이 보기에는 내가 또 똑똑한데 신분 때문에 못 나가니까, 관직에 못 나가니까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왕권을 강화하고자 했었던 정조의 입장에서는 왕권을 왜 강화하죠? 예. 탕평정치의 특징은 왕권 강화입니다. 여러 사람을 뽑아 쓰는 것도 탕평정치의 특징이지만 이 뽑아 쓰기 위해서는 얘네들이 나 좀 뽑으쇼, 나 좀 뽑으쇼, 그리고 싸우는 걸 말려야 되니까 그걸 말리기 위해서는 왕권을 어마어마하게 키워가야 됩니다. 그것이 왕권 강화, 탕평정치의 특징인데요. 이 왕권을 강화하려면 신하들을 눌러야 되겠죠. 그렇죠. 누르려면 자기를 도와줄 특공대, 별동대를 뽑아야 돼요. 그 사람들을. 누굴까요? 서얼들. 이전에는 과거조차 응시하지 못했던 사람들을 뽑아놓으니까 어마어마하게 좋아하겠죠. 이 사람들이요. 그죠? 누굴? 서얼을. 임금을 향한 충성은 적자와 서자의 차이가 없습니다. 라고 정조가 허통시켜졌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해소되진 않았나 봐. 1859년도에 간행한 걸 보니까. 야, 우리도 관직을 동일하게 부여해달라고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내용상 특징은 서울 출신 저명 인사를 과시하는 목적이었습니다. 야, 우리 서울 출신도 똑똑한 사람 많고 빽 있는 사람 많고 높은 관직에 별단 사람 많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어디에서? 규사에서. 서울들의 요구는 뭐냐면요. 똑같은 건데요. 동통사로. 똑같이 통하게 해달라. 사로로, 벼슬길로 똑같이 통하게 해달라. 승계권, 후계를 이을 수 있는 권한 인정. 우리 서얼들은 자식이 아니야. 그리고 내가 아들인데 난 서울이고 나머지는 다 딸이야. 그렇다고 해서 내가 후계를 이을 수 있을까? 못 이어. 난 서울이래 가지고. 그럼 어떻게? 양자를 드리죠. 조선시대에는. 호부호영, 홍길동 얘기를 들어서라도 알겠죠, 그죠? 향안 동록, 향안, 이 안자, 리스트 들어가면 뭐라 그랬지? 특권과 많이 관련된다 그랬지. 물론 양안은 특권하고 관련 없는데, 이 향안, 향촌에서 만든 목록이야. 그거 왜 만들었을까? 블랙리스트라서 만들었을까? 향안에 들어가면은 부세에서도 많이 면제되고, 향촌의 특권층들을 여기다 많이 기록하고 있었지. 예. 그러니까, 나도 특권 좀 받고 싶어요. 돈도 좀 있고 할 만큼 했습니다. 이 리스트에 올려주세요. 안에 올려달라고 하는 것이죠. 서치. 야, 나도 나이가 많은데 서울이라고 맨 뒤에다 세우냐? 나도 나이 많으니까 나이 순으로 좌석 배치해 줘. 나이 순으로 좌석을 배치해 달라고. 그녀는 대우조차 안 해주니까 이렇게 요구를 했던 거죠. 서울들이요.
어디에서? 규사에서. 제목에서 보이는 것처럼 임금만 바라봅니다. 해바라기라는 뜻입니다. 누구? 설. 연조기감은 뭐냐면 연조라는 것 자체가 아전들입니다. 아전들. 이진홍이 편찬했고 증선자 이명구가 간행을 했습니다. 예. 몇 대에 걸쳐서 한 거죠. 상주, 우리 상주 출신 있죠. 우리 과에 상주에서 경주이씨 가문으로 향리직을 세습한 가문입니다. 경주이씨. 그러니까 향리만 대대로 한 집안이야. 향리는 세습되는 게 원칙이거든. 왜? 요거는 역이야. 여말 선초에 향리들이 원래는 고려시대의 지방에서 힘 좀 쓰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조선에서 이 힘 좀 쓰는 사람들 그대로 내비두면 안 되겠죠. 지방관을 파견해서 얘네들을 눌러야 되겠죠. 그럼 너네는 뭐 할래? 지방에서 힘 좀 쓰는 사람들, 호족들. 야, 향리해. 역이야 이거는. 역이면 뭐야? 군대, 군역 같은 경우에 어땠어요? 여러분들, 군역은 돈을 아주 적게 받아요. 군대 가면요. 왜냐하면 역이니까. 근데 향리는 돈조차 주질 않았어요. 급여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경본, 이진홍의 부친, 이 연조기감을 편찬 시작했던 이경본이 1773년에 향리 373명을 모아서 상소를 올립니다. 야, 우리 왜 일도 시키고 급여를 안 줘? 야, 최저시급이고 나발이고 돈을 줘야 할 거 아니야. 라고 연명 상소를, 목소리가 이제 좀 커지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향리 자손을 관직에 등용시켜달라고 하는 소를 올립니다만 실패합니다. 그러나 신분 상승의 욕구를 드디어 표현하기 시작했다라는 것 자체가 향리들이 뭔가 목소리가 커져가고 있고 자신들의 이익을 대변하려고 하고 있었다. 시대가 변했다라는 그런 시대적 흐름을 읽을 수가 있겠죠. 그걸 연조기감에 담았나 봐요.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권2, 권2로 되어 있는데요. 결론은 뭐냐면요. 향리와 양반세 때문에 신분상 구별되지 않는다. 야, 향리하고 양반하고 다르지 않다. 옛날엔 다 같았어. 그냥 우리가 어떻게 줄 잘못 타가지고 그런 것이지. 그러니까 우리도 되게 똑똑한 사람 많고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은 이유가 있어서이지만 충신도 많고 뿌리도 같고 이런 그리고 특이한 이야기, 아주 훌륭한 사람도 많다라고 여기에서 이 책에서 강조를 했겠죠. 경국대전에서 향리 관련 기사 대부분 억울한 것들이 많아요. 야, 이런 게 있는데 그 밑에는 아니야. 이런 거 이제 그만둘 때가 됐어. 용어도 한번 서술해 볼게. 되게 어려운 게 많지. 그 다음에 불복, 신벌, 정록 해가지고 신하들에게 벌 준 것을 불복하는 그런 내용들. 우리 향리들에게 벌 주는 것은 옳은 게 아닙니다 라고, 이건 불복하는 것이 맞아요. 이 불복했던 선구자들이 있지요 라고 이야기했겠죠. 사족, 강리록 해서 사족을 향리로 내려버리는 그런 왕조처 불사이군. 왜냐하면 고려를 섬기겠다고 계속 주장하니까 조선에는 역적이죠. 그러니까 우리를 향리로 내려버렸어. 야, 우리는 그저 잘못한 게 아니라 충신인 거지 오히려 우리가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연조, 아전들 중에서도 특이한 특출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적었습니다. 권위에서는 관감록, 고려의 향리열전, 온 뿌리는 양반과 같다. 결국 향리와 양반 사대부는 같은 뿌리입니다. 무시하지 마세요. 우리도 대우해 주세요. 급료 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죠. 왜 급료를 안 줬을까? 네, 아까 이야기했듯이 역입니다. 이 역으로 누르려고 했기 때문에 급여를 안 줬는데 실질적으로는 고을에서 대부분 알아서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혹자는 이렇게 급여를 안 줬기 때문에, 향리들에게 급여를 안 줬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나라의 공무원의 부정부패가 만연된 것은 뿌리가 있다라고 무슨 멍멍이 소리입니까? 예.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정당화됐었기 때문에 가능한 시대였던 것이죠. 예. 사람도 태워 죽이던 시대였어요. 서양에서는요. 예. 그러면 요즘 폭력의 시위는 서양에서는 마녀 시위의 전통과 맞닿아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안 되죠. 예. 연조기감. 연조기감은 뭐? 향리들. 그 다음에 호산 외기는 뭐냐면 서울에 거주했었던 중인들, 이도저도 아닌 관직에도 나아가지 못하고 이런 중간층에 딱 끼어 있는 사람들이 공부를 하고 싶고 시도 잘 져요. 그리고 공부도 했고요. 서울에 모여가지고 좁고 지저분한 거리 뒷골목에 모여서 깨끗한 거리 양반들이 찾아가니까 모여서 모임을 만들고 시도 짓고 억울함을 토로하는 호산외기라는 책을 짓습니다. 결국 이 사람들을 위항인이라고 하는데요. 여기 42 숫자 밑에 위항인, 좁고 지저분한 거리에 있지만 연꽃처럼 깨끗하게 꽃을 피우는 재주 많은 사람들의 전기질입니다. 누구? 다 들어가 있습니다. 가객, 뛰어난 인물, 의인, 약인, 연력, 미천한 신분들 가운데서도 뚜렷한 업적을 남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누가? 조희령이 지었습니다. 왜 외기라고 지었을까? 예, 정기가 아니라 내기가 아니라 우리는 아웃사이더야, 아싸야, 아싸. 그러니까 외기라고 지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요. 그 다음에 이향견문록, 규장각, 서리, 유재건이 지은 건데요. 위항인 가운데, 이것도 같은 위항인, 아까 이야기했던 좁고 지저분한 거리에서 깨끗하게 연꽃을 피운 것 같은 재주 많은 사람들을, 모범적인 인물의 일화를 수집해서 이 규장각, 서리, 유재건이 지었습니다. 이향견문록, 듣고 본 기록이라는 것이죠. 규장각, 되게 좋은 거예요. 1276년에 정조가 즉위하자마자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만든 왕실 도서관이라고 보면 되죠. 근데 이 도서관에는 아무나 들여보내지 않고 뛰어난 사람들을 뽑아서 선발해서 검서관, 사서들인데 이 사서들은 서울들로만 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초계문신들도 뽑아서, 뒤에 초계문신 내가 적어놨나? 초계문신 안 적어놨는데요. 대략 1800년까지 100여 명 정도를 선발을 했는데요. 이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공부하라고, 공무원은 원래 출근해야 되는데 공부하라고 초계문신들을 사가독서를 하게 해줬습니다. 집에서 공부해. 재택근무하라는 거죠. 대신 시험을 봤습니다. 그래서 19년에 임용고시 요 문제가 나왔죠. 기억이 가르치는 거 초계문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쓴 책 아방강역고, 정약용, 그죠? 아무튼 이항견문록에는 경아전, 향리, 경아전이라는 것은 향리인데 서울에서 근무하는 서리들입니다. 서리들 20.6%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향리들이 5.6%, 상미들이 11%. 그냥 이 사람들만 쓴 게 아니라 거기에서 업적을 기록한 사람들이죠. 학행, 충효, 지목 등등으로 분류해서 각 분야에서 뛰어난 업적을 남긴 사람들, 지방향리와 승려도 포함되어 있을 정도입니다. 18세기 인물이 많이 차지하고 있죠. 거주지는 서울이 가장 많습니다. 왜 이런 기록들이 나오게 됐을까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동요든 해체든 이전과는 다른 흐름이 나타났었고, 야, 이전에는 이런 거 쓰면 한 대 쳐 맞고서네 결국은 때려 맞고 감옥 가거나 이랬을 텐데 이제는 감옥도 안 가는 거야. 이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런 책들을 쓰고 간행할 수가 있었던 거겠죠. 교과서에 나오는 것처럼 신분제 양반이 70%를 차지한 것은 아닙니다. 어디에 따르면, 호적에 따르면, 연구에 따르면. 하지만 약간의 변화가 있었던 건 사실이고, 조선 후기 이러한 변화는 당연하게 나타나는 것이 사실이죠. 왜? 이 사회는 묶어놓을 수 있는 사회가 아니니까 변화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들은 동영상을 보시고 혹시라도 질문이 있거나 그렇게 되면 이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시 수요일날 줌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점심 맛있게 드세요. 예.